191페이지. 벽암록 30칙의 제목은 조주의 큰 무 이렇게 되어 있고, 한문은 조주 대나복두. 근데 나복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무를 이야기하죠. 무, 그죠? 그 무인데 대는 큰 무지요. 두는 그냥 전미사로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목은 조주의 큰 무. 이거는 본칙에 나오는 말 가운데 따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보통 이제 딴 본에는 그냥 조주 나복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진주에서 나복이 난다 해서 진주 나복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가 없습니다. 막바로 본칙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칙을 보겠습니다. 본칙을 보면은 그 승문조주, 여기 거는 해석할 필요 없고요. 승문, 어떤 승려가 조주, 요때 조주는 조주 스님, 조주 종심 스님인데, 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죠. 조주 스님은 아주 유명한 대선사인데, 그 다음 측에 우리가 남전보원 스님인데, 남전보원 스님의 아주 대통을 이룬 훌륭한 스님입니다. 조주 스님은 그 중국 남방의 남전 스님, 남전보원 스님 밑에서 남방에서 수십 년간 살다가 나중에 그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에 고향인 산동성에 왔어요. 와서 그 관음원에서 주석을 하면서 조주 있을 때 얘기인가 봐요. 거기도 그런 얘기가 조금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주 그러면 조주 스님을 말합니다. 어떤 승려가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그 다음 문장 보면 이을 승자고 들을 문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어서 들었다. 그 전에 들었다 이 말이죠. 전에 들었다. 제가 듣기에는 화상은 선생님, 스승님, 큰 스승, 우리가 이제 큰 스님을 이렇게 화상이라고 해요. 스님께서는 친견, 직접 보셨다고요. 그 남전 스님을 직접 보셨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부,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러니까 승문, 제가 전해 듣기에는 큰 스님께서, 즉 조주 스님께서는 직접 그 스승 되시는 남전 스님을 직접 보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운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떻게 대답하냐? 진주출 대나복두.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하, 뚱딴지 같은 답이죠. 질문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스님, 저 유명한 남전 스님을 직접 보셨다면서요. 진짜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화두가 지금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 화두에 약간 폼만 바꾼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최근에 제가 하는 그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즉 화두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스스로 맛볼 뿐이다. 혼자서 맛보고 혼자서 느끼고 혼자서만 갈 뿐이다. 남이 알 수도 없다. 그 얘기하고, 따라서 나의 인생은 남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남이 나의 내 생각과 그걸 표현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을 받고 보증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돈 나면은 내 인생이 뭐 훌륭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인생의 본질은 자기 마음 안에서 혼자 느끼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오늘 또 그 얘기를 포인트로 핵심으로 깔고 놓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부에서 오는 말,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진짜는 뭐냐? 내 안에서 스스로 느끼는 그 느낌, 혼자서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살아서 이런 생각마저 하구나, 지금 희한하다, 이렇게 우주에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 상황을 저는 죽어갈 때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죽어갔을 때는 내 몸이 사그러지기 전에 살아서 눈을 뜨고 세상을 음미하고, 눈을 뜨고 안 아프고 뭘 이렇게 보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희한한, 난 이제는 죽으면 그것도 딱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그 감각,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 그거 혼자만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즉 그런 것을 느끼고 가는 게 그게 진짜인데, 바깥에서 그걸 알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알려서 남에게 보증받을 필요도 없다. 그게 바로 오롯한 나의 진짜 인생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흐트리 계속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눈 뜨는 순간에 외물이, 그러니까 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막 그게 실체다.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경계라고 그래요. 실제 살아드는 이 바깥의 외물을 보는 순간에 저게 희한하다고 하는 순간에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내 의식이 희한한데, 바깥에 그게 아름답다고만 생각해. 아름답게 느끼는 내 마음이 너무나 황홀하고 희한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모르고 내가 죽으면 그거 못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바깥 사물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는 순간에 내 안에서 그걸 바라보는 내 의식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바깥 사물이 내 마음이 뺏긴 거니까. 또 내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는 거는 뭐냐? 특히 심한 거는 뭐냐면 남의 말이 내 혼을 흔들어 놓고 내 혼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오늘 계속하고 다음 치기도 나오는데, 부처의 말과 조사의 말은 특히 더 위험하죠. 내 영혼을 쏙 빼버려요. 훌륭한 사람의 말, 위대한 사람의 말은 내 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끌고 와버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도적놈이라고 해요. 내 영혼을 훔쳐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불살조라는 말 쓰는 거예요. 응? 오늘 그건 다음 책에서 하지만은, 남의 말이 내 인대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 말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세상을 맛보고 느끼는 나의 내재적인 감각, 느낌, 그게 각성이에요. 그게 각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을 음미하고 있구나. 내 의식이 살아있어 이 순간에 팔팔 뛰면서 세상을 음미할 수 있구나라는 그 의식, 그걸 우리는 각이라고 그래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깨어있다라는 거는 훌륭하다고 압도적인 절대적 진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순간순간에 내 생명의식에 눈 뜨는 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말에 빠져있거나 사물에 빠져있거나 기억에 빠져있거나 집착하거나 욕망에 빠져있을 때 혼이 뺏기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데서 다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이 화두를 다시 봅시다. 이 질문은 어느 승려가 이 조주 스님에게, 스님, 그 유명한 남전 스님을 모셨으니까 직접 늘 만나보고 있었잖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속 우리의 상식적인 대화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스님이 그 훌륭한 남전 스님을 모셨던 스님이니까 그 남전 스님하고 직접 모친견했다면서요. 그게 진짜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에 대한 훌륭한 말 좀 들어봅시다. 이런 말 하려고 이제 미리 던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진주에는 큰 무후가 많이 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주는 바로 조주
스님이 계시는 옆에 있는 동네에 그거는 아주 큰 나무가 생산돼 큰 무가 나는 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그 사실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화두는 아까 제가 지금 최근에 강조하는 것 살아있는 삶의 실질적 내용은 우리가 세상을 순간순간에 음미하고 의식이 살아서 세상을 맛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그걸 이게 활발발 그러는데 펄떡거리는 생명의식에 깨어있다는 그 귀중함을 놓치지 않는 의식이에요.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은 뭐 우주를 압도하는 절대적 지식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비밀의 문처럼 세상의 가장 궁극적 진리를 이해하는 게 그게 깨달음 아니에요. 자기 의식에 살아있음을 순간순간에 안 놓치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에서 빠져가 말에 빠지면은 그러니까 이 승려는 조조 스님은 뭐예요? 이 묻는 승려의 말은 지금 남전 스님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남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하고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승이 보기에 이 승려는 뭔 생각을 하나요? 중요한 건 너 자신의 깨어있는 의식 속에 그걸 놓치지 말라. 그렇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죠, 사실은.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의 말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그냥 아주 일상적인 내 의식의 흐름, 손쉬운 의식의 흐름을 깨어있음을 말로서 설명한 거예요. 나는 의식을 내 의식에 지금 깨어있는 게 요즘 내가 진주에 무가 많이 난다는 이 평범한 사실 그거 하나만 봐도 나는 너무 훌륭해. 재밌어. 나는 내 깨어있는 의식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너도 남의 말을 붙잡고 진리를 찾으려는 그 의식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뜻에 따라 가지고 둘 다 휘말려가 진주에서 진주라는 데서는 큰 무가 많이 나지. 그 사실에 네가 눈뜨물어서 너의 그 남전 스님의 무슨 신비한 지식을 얻어가지고 너가 뭐 궁금해하는데 그거 하지 마.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말의 뜻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이걸 평창에서 보면은 질문은 남전 스님을 직접 보셨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라고 물으니까 엉뚱한 질문, 진주에는 큰 무가 많이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걸 보고 세 가지 잘못된 평가가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 전통적으로 옛 스님들도 이걸 해석하면서 잘못 비끌어가는 스님들 많아요. 그 사례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첫째 어떤 스님은 이거는 동문서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진짜 화두를 모르는 거예요. 화두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스님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격가지로 이렇게 질문하니까 격가지로 슬쩍 그 말은 뭐냐면 진주에는 뭐가 많이 나니라 이렇게 네 말에 내가 휘말리지 않고 나는 슬쩍 스쳐가면서 너 말에 올가미 나는 붙잡히지 않아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죠, 요거는. 그죠? 근데 그것도 거짓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상대의 말에 휘말리지 않는 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승이 뭐예요?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깨우쳐 주는 역할을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자기만 너의 말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죠. 요것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제일 제일 휘말리기 쉬운 해석이에요. 뭐냐면 진주에 무가 많이 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다. 내가 조주 스님이 남전 보원 밑에 수제자인데 거기서 30년 모셨는데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거를 선생님 직접 스승 남전 스님을 모시고 있었지 진짜지요? 하니까 그거를 똑같이 다 아는 사실을 직접 대답하지 않고 진주에서 무가 나듯이 뻔한 사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생각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끼 맞추기 해석이에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런 해석을 하면은
이게 화두를 뭐랄까 제대로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의 사례를 세 가지를 집어. 하나는 그 완전히 동문서답이네. 예? 진주에서 무가 많이 나는 사실이 내가 남전 스님, 조조 스님이 남전 스님 모셨다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했다. 또는 말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엉뚱하게 비껴서 그냥 설명했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은 다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책의 해석을 좀 더 송에 이제 그 얘기가 좀 더 나오는데요. 송을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좀 더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비슷한 사례를 거기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스님이 구봉 스님이라는 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질문이 똑같아. 듣자오니 스님께서는 연수 스님을 칭견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뭐냐면 앞산에 보리가 익었느냐 이렇게 덜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쭉 이런 여러 화두를 이렇게 해왔지만 항상 우리의 상식적 대화법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엉뚱한 소리 아니. 그래서 선이 진짜 뭐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 같고 막 이상하다. 자꾸 이 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전부 해석이 안 돼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느냐. 소위 각이라는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외에 각이라는 게 삶의 진실이니까, 삶의 참모습이니까, 인생의 안고니까, 찐빵의 안고처럼 우리가 깨어있을 때 진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것이 뭐 위대하고 절대적인 우주의 신비한 진리를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 생명의 본질로서 의식이 살아있는 세상을 맛보고 느끼는 그 절절한 느낌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삶의 알맹이다. 그러니까 각성하라는 거죠. 각성이 뭐 제일 훌륭한 진리라는 거 이해하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상적인 말의 논리에 붙잡혀 그 말에 휘말리는 한 깨어있는 의식을 항상 순간순간에 그 말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수많은 감각이 들어올 때도 내가 깨어있는 의식을 놓쳐버리기 쉽고 특히 남의 말을 들을 때 내 스스로의 깨어있는 의식을 그 말에 휘말리는 순간 혼미해져 가지고 또 놓쳐버려요. 더구나 그 말이 훌륭한 사람의 말일 때는 더해요. 더 빠지기 쉽죠. 왜? 권위 있고 훌륭한 말에 우리는 혼이 빠지기 쉽잖아요. 내 영혼을 빼앗기기 굉장히 쉬워요. 이 경계를 우리는 잘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그 틀에서 이 화두를 봐야 이해가 되지 합리적 해석을 이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이런 화두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걸 통해서 이 화두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자신이 삶의 진실로, 삶의 참모습으로 돌아가자. 삶의 참모습이 뭐냐면 깨어있는 거다. 항상 내 의식이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 깨어있는 것. 내 혼자만 스스로 깨어있는 것 잔해증이라 그랬고, 본분사라 그랬고, 견성이라 그랬고. 그 견성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을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 사물의 자극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화두를 해석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상식적 논리를 갖다 대니까 틀이 다르니까 이놈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 거고. 송을 보겠습니다. 진주출 대나복두. 이건 뭐 진주에는 큰 무가 나온다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천하납승 취칙. 그러니까 이 화두 어느 승려가 조주 스님에게 남전 스님을
친견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나온다네 하니까 너무 엉뚱하니까 사람들이 이 상식에 벗어난 엉뚱한 말을 하면 여기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이 납승가들, 승려들이 이게 굉장한 보배처럼 우리 상식을 깨는 특별한 말에 이런 게 상식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화두에 무슨 칙으로 해가 절대적 준칙처럼 마구 신주 모시듯 이 화두를 또 들고 나서요. 굉장한 것처럼. 그거 말하 천하 납승들이 이걸 자기 말하자면 칙으로 삼한다는 거예요. 규칙. 어? 자기의 멋진 화두에 아주 굉장한 어떤 화두로 삼아가지고 높이 받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웃기는 짓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 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화두의 본질을 우리가 깨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화두를 또 무슨 하나의 명제처럼 신주단지 모시처럼 큰 화두로 훌륭해 하고 이렇게만 알 뿐 이 말이에요. 지라는 건 다만지 알지. 그러니까 취칙으로만 모실 뿐 이 말이에요. 모두가 옛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이렇게 눈에 탁 띄고 멋있으면 이걸 막 화두다 그러면서 그 화두가 막 우리가 본격적으로 깨쳐야 된다고 막 무슨 그때는 막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서 깊은 산속에 훌륭한 스승 모시고 이 칙을 우리가 깨쳐야 막 돌파를 해야 우주의 신비 속에 들어간다는 헛다리 짚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문제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보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걸 마치 뭐 특별한 진리처럼 다시 모시려고 그래요. 우리 의식이 이렇게 사실은 자기 의식에서 쉽게 빠져나가요. 깨어있는 의식에 쉽게 물들고 놓아버려요. 이거 유교에서는 그런 걸 뭐냐면 방심이라고 하죠. 마음 속에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왜? 물질의 욕망에 집착에 기억에 지식에 다 마음에 살아있는 그 순간의 귀중함을 다 놓쳐버리고 지식에 빠져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화두가 조주 스님이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네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야 그건 멋있다. 이것도 하나의 그 화두를 삼아가 이걸 돌파해야지. 이 화두가 막 그런 마음을 먹을수록 멀어져요. 신비화하고 절대화하고 크게 마음을 먹고 이게 준칙으로 삼는 한 마음이 경직되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취칙으로만 알 뿐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역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냐 쟁변. 쟁자가 나오면 한문에 이 고법에 어찌 변이라는 거는 판단한다 구분한다 이 말이죠. 어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뭐를 고는 따오기예요. 따오기는 희고 오는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검다. 여러분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가 검고 따오기가 희다는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요 간단한 말 속에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애기 보고 따오기 보고 저거 흰 거 그래요. 희다. 까만 게 뭐 까맣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에 의해서 이거는 검고 이거는 희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물을 판단해. 모두가 그러니까. 남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만 알 뿐이고 그럼 문제냐. 니는 저게 왜 희고 왜 검으냐. 내 눈 뜨고 보니까 검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보고 나의 각성에 의해서 이건 흰 거야.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 희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각성에 의해서 희다 그러면 되는데 다 희다 그러잖아. 그렇게 희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 차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간단한 얘기지만 자신의 의식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든 살아있는 의식에서 나의 판단이니까 그 살아있는
바로 자기의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내 말을 자기 딱 해놓고 자기가 느끼고 이래 하면은 니 왜 그래? 얘도 그런데 책 봐. 그게 그러지. 그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전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이게 헛다리 짚는 대표적인 사례죠. 여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가 검다는 걸 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남들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내가 느끼면 그렇게 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거는 뭐냐? 자기의식 깨어남 속에 표현하는 말이에요. 깨어남 말. 그러니까 그런 의식에는 거기에 하등의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내 깨어있는 의식이 난 그렇게 봤으니까. 남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런 거 뭐. 그러면 최고지요. 그것이 자기의식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그때도 그 시간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수를 하면 객관적 진리라는 건 뭐냐? 내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말의 우리 사회에서 팽배하는 게 객관적 지식, 네 주관에 빠지지 말라 이런 우상 같은 것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의 의식에 다 그게 졸로 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살아있는 생명의식을 다 탈락시키고 전부 그거 무시하도록 우리는 훈련받았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깨어있는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안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잔해증이라고 그러죠. 내 깨어있는 의식에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그러니까. 다 봐. 통계 숫자가 잃잖아. 통계가 자기 살아있는 의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외부에 아무리 그래도. 그 통계가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사실을 맞이하고 지금 생각하고 깨어있다라는 사실 그건데. 그러니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이 삶의 진실이다. 참모습이다. 그런데 유행하고 있는 말 속에 빠져가지고 지 깨어있는 의식이 다 그냥 흐트러져 없어져 버려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걸 뭐래서 상신실명. 생명을 잃고 정신이 빠지고 몸과 생명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귀신이 되고 해골과 같이 되는 까닭이 남의 말과 자기 의식에 살아있는 의식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돌아가는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우리 김남도 선생님이 준 책을 제가 이렇게 그 친구분이 뇌과학을 하시는 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미국에 공부해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제하고는 이제 다른 코스에 갔는데 진짜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비슷하게 주장한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주에는 이렇게 물질이 있고 에너지도 있고 뭐 생명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식, 우리 그 인간이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제 우리한테 다가와요. 자, 컴퓨터라는 거는 진짜 이게 웨이퍼, 컴퓨터에 그러니까 전파에 정보를 넣도록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0과 1이라는 전파를 조직적으로 짜놓으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고 그렇게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깔고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내놔. 근데 컴퓨터는 뭐예요? 자기가 그래 처리하면서 자기 몰라요, 컴퓨터는. 그냥 그 물질 위에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도 생명체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의식이 일종의 웨이퍼예요. 여기에 정보를 들어가 저장하고 키핑하고 또 되살리고 막 해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요 빠져나가면은 여기 이제 오늘 남전이라는 어떤 스님의 화두 진주에는 큰 무가 난다네 그런 걸 들었어요. 듣고 그거 누가 모르면 그거 매치게 나온 거고 아주 그거 유명하지 하고 내가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착각을 해요. 그거 내 건줄 알아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웨이퍼에다가 정보가 들어왔다가 또 돌아다닌 걸 여기 들어가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 뇌라는 웨이퍼에 정보가 담겼다가 떠나가는 거 그거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는 정말 내가 생성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것만 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반복한다고 지 말인 거로 착각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진짜 절절히 깨우치고 이거는 나의 감각에서 나의 절실한 느낌에서 이거는 내가 보고 하는 말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 하고 바깥에 들어오고 책 읽고 있는 거를 자기가 반복하고 남의 말 듣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나의 말이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컴퓨터에 무슨 메모리에 판에다가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거 잠깐 보고 마치 내 지식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남의 말과 남의 행동에 정보가 내 인데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정보가 잠시 여기에 그리고 물질 속에 생명체 속에 이 뇌 속에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희한하게 우리는 컴퓨터보다 더 희한한 방식으로 입력시켰다가 아웃풋해요. 근데 그게 내 지식일까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법률 공부 많이 하면 거기 법조문하는데 썩 들어가면 이거 몇 개 또 기억해가 쫙쫙 버티면 내가 마야 그건 내 건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컴퓨터에 저장해서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미래 우리 다가오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평생 4, 50년 동안의 변화보다 앞으로 일어나는 10년의 변화가 더 빨리 와요. 너무 빨리 옵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보통의 기계가 우리의 육체의 영향을 다 하고 지금 로봇가 공장 노동자가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로봇가 훨씬 더 잘한대. 24시간 내도 돈 더 달라 소리도 안 한대. 일자리 없어져요. 거기다가 회계사라든지 이거 다 없어요. 변호사도 없어져요. 의사도 없어지고. 지식 정보 노름한 것도 인공지능하고 더 잘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와요. 어제 저는 BTS를 워낙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프레임이 달라지는 세계에서 세계의 변화의 모습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지금 문화의 액티브가 이거 왜 이제까지 프레임하고 다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걸 BTS에서 통해서 봐요. 근데 그 얘기를 잘 정리한 게 그 회사 사장 빅데이터의 방시혁 씨가 어제 한 아세안 그 회사에서 이 아세안 네트워크 속에서 문화 가지고 우리 일단 통합하자 하면서 BTS를 설명을 하더라고. 그게 역시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도 조금 전에 왜 또 오늘 또 딴 데로 빠졌지? 이 시간이 남아서 그래요. 오늘은 원래 요거는 짧고 뒤에는 길어요. 그런데 제가 동영상 올리다 보면 이게 편집이 안 돼요. 그랬어요. 한 시간 또 떼야 되는데 빠지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미디어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변화가 뭐냐면 기술의 변화예요. 이게 의지의 변화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기술이 무섭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봐요.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크게 두 가지 전번에 수축사회 하면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해요. 그리고 기술은 더 내가지고 만드는 건 더 많이 대량 생산 더 잘해요. 지금의 경제는요, 잘 만들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못 팔아보면 나가요. 그러니까 소비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소비를 어디서 하느냐. 이게 근데 지금 사람들 어디서 해요? 전부 이게 핸드폰 가지고 소비 다 해요. 거기서 사람 잡는 게 이게 전부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저 롯데 같으면은 유통사업에 원래 규제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통.
유통망하고 또 CJ라고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통 극장 다 장악해가 전국의 극장 다 장악해가지고 지금 소비사 다 잡았는데 그것도 지금 순식간에 맛이 가요. 왜 그러냐면은 CJ 그 영화관 장악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핸드폰 가지고 다 보도록 해놨으니까 극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 홈쇼핑 막 잘 되죠. 지금 확 떨어져요. 홈쇼핑 바가 이제 물건 주문 안 해. 핸드폰가 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개는 뭐냐면은 지금 환경이 세계적으로 마구 너무 물들여가지고 전부 자국 위주로 중국 같은 나라는 빨리 경제 생산하니까 부산물로 환경오염 우리 그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이 세계적으로 지금 빙하가 녹이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해가 환경 규제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자동차 배기가스 제일 중요하죠. 그게 지금은 아직도 석유가 넘치는데 지금 기술 딱 바뀌고 뭔 차로 가요? 전기차로 다 바꿔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엔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동력을 낼 수 있는 게 차에서 엔진이 생명 아니에요. 전기차는 엔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 내연기관에 석유 팔아먹고 그 내연기관 하는 모든 패러met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무지무지하게 지금 빨리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그 변화에 첨단에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끝내주는 나라예요. 좀 두고 보소.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 연구진들이 다 우리나라로 와요. 뭐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게요. 내일부터 뭘 하냐 하면은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순식간에 빨리 정보가 막 왔다 빨리고 소비자가 전부 거기에 끼 들어가니까 요즘 전철 타고 하잖아요. 버스 전부 이거 보고 앉았으니까. 네트워크망에서 그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선생님을 하면은 미국에 가서 좋은 책을 내가 영어를 빨리 먹고 그걸 요약해가 아들인데 뭐 전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니까 전부 다 존경스러워요.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내만 아는 게 동시에 다 알아요. 지식의 공유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알아가지고 미리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의 교육은 먹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제일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국 노동당 제1 공약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처럼 네트워크망을 빨리 말하는 게 노동당 다음 선거의 핵심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서.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전국의 5G 통신 속도가 또 그보다 10배에서 100배 사이에 약간 차이지만 10배, 최소한 10배 또는 말하면 100배 더 빠른 속도로 가면 지식의 공유가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집단적으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유통이 무지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이건 한국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에서 소비자가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한국 시장이 테스트 배두고 여기서 다 승부가 갈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아까 그 CJ가 지금 큰 문제인데 그 CJ 회사는 얘기가 지금 자꾸 빗나가네요. CJ 회사는 우리나라의 극장 다 장악해가 자기가 안 올리면 영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그거 왜 그렇게 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 뭐 이렇게 그 DVD 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돌려가 그런 거 안 해. 순간적으로 핸드폰 가면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애니메이션하고 게임하고 다 해. 그러니까 그게 장사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갖고 있는 디즈니가 자기 거 가지고 이용해갖고 돈 좀 근데 너무 돈을 막 왕창 벌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순식간에 가장 빠른 성장 속도고 돈도 엄청나게 벌어요.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질이 텔레비 보고 그냥 애들이 전부 다 게임 하잖아요. 그 돈 다 써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그 광고도 되고 거기 곁다리에서 온갖 것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디즈니가 그 뭐 마블이라는 또 그 스타 히어로 하는 회사도 사고 폭스 사고 또 루카스라는 스타워즈 필름도 사고 다 샀어요. 콘텐츠가 우리 세계 최고예요. 그 회사가 이쪽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빨리 먹으니까 배 아파가지고 자기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전이 붙는 거예요. 소비 시장을 완벽하게 다 잡는 거. 사람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를 어디서 붙느냐? 한국서부터요. 한국 시스템에서 그 결정받으면 색이 달라져요.
그런 게 한국 시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그런 시장인데 그런 게 하나의 축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은 일본이 지금 자동차 산업 국가 아닙니까? 자동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핵심이 뭐예요? 배터리잖아요. 이 배터리를 중국이 그거 안 놓치려고 보조금 중국 시장이 크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제일 배터리 잘 만드는 게 삼성, SDI, LG예요. 세 국가가 그거 왜냐면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에 딱 결정되니까. 그 엔진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엔진 달고 갈 필요 없죠. 그런 시대가 금방 와요. 거기다가 현대는 지금 수소차까지 개발. 이게 다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새로운 기술의 문제인데 제 얘기가 원래 같은 얘기를 가는데요. 그 방식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첨단 기술이 발전돼도 사람들은 그 기술이 우리하고 소비할 때 소비자의 마음을 흔드는 기술이지 뭐 우리는 소비할 때 그 기술의 중요성을 알지 그 기술이 뭐 내가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술을 우리가 맛보는 게 아니라 기술을 타고 소비자가 소비할 때 기술의 무서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어떻게 드냐 하면은 1985년에 작년에 그 세계적인 영국의 그 보컬 밴드 있잖아요. 음악 밴드, 대중음악 퀸이라는 영화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 퀸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영화는 퀸의 공연만 그랬는데 웸블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게 세계 예술 아티스트들 그거 다 모였어요. 10시간 지속적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 장면이 그거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라이브 에이드라고 실시간 중계를 했어요. 그런 공연이 한순간이면 세계가 동시에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프리카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해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갔는데 그걸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이제까지 역사적 기록인데 그 공연 10시간을 생중계를 했어요. 라이브 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에이드라는 그 돕기 위해서 라이브 중계를 했는데 그때 기술이 들어간 게 뭐냐? 인공위성 중계예요. 그래서 위성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구상에 한 곳에 오는 걸 19억 명이 동시에 봤어요. 동시에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기술의 변화를 그걸 통해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21세기 비틀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패러다임하고 전혀 다른 소비예요. 그러니까 텔레비 방송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기존의 기획사의 유통구조를 전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미라는 독특한 펜을 수평적 관계 속에서 만들었어요. 이제까지 문화가 확대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거기에 한국어로 한국식 스타일로 다 해도 온 세계 사람이 다 공감해요. 옛날에 우리 하면은 미국 가서 미국 분위기 알고 미국 유통사하고 관계 있고 영어로 버전해서 미국 기호에 맞도록 맞춰야 이게 되는데 그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문화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좋은 콘텐츠는 보면은 막 그래픽이 멋있고 화려하고 눈여겨야 되고 춤사고 잘생기고 요거는 잠시라 그런 거는 세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걸 공감을 느끼는데 그게 굿 콘텐츠 좋은 내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아프리카의 기아라는 선의지 이걸 할 때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BTS를 좋아하는 이유는 BTS는 그냥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그룹이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더 잘 추는 그룹은 많아요. 그런데 걔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걔들이 메시지 노래 가사에 대한 메시지는 굿 콘텐츠가 그건 바로 나의 이야기야. 내가 이 세상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공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문화의 콘텐츠, 굿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거는 결국은 사람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기술의 변화는 거지만 그 기술을 타고 우리가 소비하는 건 인간이고 인간들이 마음, 가슴, 아리하고 왜 소비하냐? 내인데 그건 나의 이야기고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가서 그게 나의 얘기로 할 때 우리는 소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BTS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 현상이 경제적 결속이라든지 문화 연대든지 다
파생적인 힘을 많이 발생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모든 개개인이 내가 이 엄중한 이 기술 발전 시대에 한 개인이 정말 무력하게 되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슨 의미로 살아야지? 내가 어떤 발언으로 살지? 그게 나의 얘기야. 이걸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콘텐츠. 그건 결국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할 때만이 빛이 나. 그런 콘텐츠를 안 만들면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 결국은 앞으로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벽암록을 하는 얘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엄중한 기술 변화에 우리가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우리 자신이 아주 왜소하게 느끼고 무력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던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저는 그 답이 이 벽암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가 언젠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생각나서 시간이 남아서 했습니다. 다시 본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왜 까마귀는 검고 따오기는 희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직접 내 의식으로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발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 나의 의식 속에서 내 스스로 증명하면서 나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인데 이성적으로 끄떡끄떡거리면서 그렇게 발언은 물론 생활에 필요해 있으나 해야 되지만 정말 삶에서 중요한 거는 내인데 의미 있고 내가 각성하고 내 내면에서 우러나는 소리로서 발언할 때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다. 우리의 삶은 거기서 확보되는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적이라는 말이 도저가. 여기에 해설에 보면 이 도적의 가장 대표적인 도적이 누굴까요? 부처라고 그래요. 두 번째 조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처라 그러면 일단 껍벅 죽잖아요. 내 혼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게 도적이죠. 그러니까 그 해석에 질문에 뭐냐면 3개의 부처님도 도적이고 역대 조사도 도적이다. 그런데 3개의 부처,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은 큰 도적이에요. 왜? 경전을 너무 훌륭한 경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의 혼을 다 빼앗아가고 내 스스로의 의식보다는 부처님의 말에 따르도록 만들었어. 내 혼을 다 도둑 맞아가요. 그러니까 큰 도적이 맞잖아요. 그래서 조사들도 말이 좋은 화두지만 문제는 그거를 맞이하는 나의 영혼이고 나의 깨어있음이 중요하다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조사의 말 훌륭해 하고 숭배하는 순간에 내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 이 도적을 방지하고 내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도적아 나는 내 영혼이 부처와 조사인데 안 뺏길래라고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불살조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냥 뭐 폼 나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훌륭한 도적은 귀신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살짝 훔쳐가야 돼요. 이 화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는 집착이 어디에 있고 막 탁탁 지적해가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뭐 알아 너무 알아. 그러니까 우리 혼이 빠져가 부처님 말씀 맞지 나 그렇게 할래. 그럴 때 지정신 가잖아요. 이 지금 조주는 갑자기 남전스님 보셨다면서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주에는 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이거는 상대의 혼을 빼앗는 게 아니죠. 상대가 지금 나무 말에 빼앗겨가는 것을 붙잡아가 네 정신 차리라 하는 말이에요. 솜씨 좋게 상대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남의 정신이 혼이 빠져있는 걸 빼버리고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솜씨 있는 아무 흔적도 안 남기는 솜씨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해요. 그 화두가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요 칙은 마치고 10분 쉬다가 다음 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